예.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16쪽부터가 이제 제가 이제 일종의 제안 같은 건데요. 이번 선거 결과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미국식 양당제로 개편이 시작됐고, 이게 만약에 구조화되면 이제 더 이상 이거는 이제 건너기 힘들다, 지금.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라는 두 개 보수정당하고 통합진보당이라고 하는 자유주의적 좌파정당이 구조화되는 계기가 마련됐고, 사실은 이제 남은 거는 패권주의밖에 없더라. 친박대 비박, 친노대 비노, 당권파 대 비당권파, 특히 지역 패권주의를 오히려 이제 역으로 중앙 패권주의가 생산했던 거죠. 그래서 잘 모르는, 대중이 잘 모르는 내용인데, 이 지역 패권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제. 왜냐면 중앙 집권 체제를 통해가지고 지역주의를 갖다가 지역 패권주의를 만들어놨고, 이 지역 패권주의가 바로 영원한 출신들의 서울 사람들이 영원함을 불모로 해가지고 들려를 내몰면서 새로 운영하는 체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패권주의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패권주의가 지역패권주의를 의도해서 지역패권주의를 강화시켰던 그런 행태를 갖다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패권주의가 남은 게 없고, 그러니까 지난 어떤 일련 과정 속에서 통합과 패권만 남았고 미래지 완전히 사라졌다, 실종됐다, 저도 그럴 수가 있고요. 좀 더 한치한 거 뭐냐면은 며칠 전 일인데 통합진보당이 진보신당의 등록 취소를 기다렸다는 듯이 새로운 당명으로 진보당을 거론하고 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홍사 대표가 얘기하는 기억을 합니다. 원래 자기는 뭐라고 했죠? 녹색 사회당? 녹색 진보, 그렇게 얘기했죠. 녹색 사회당이 맞는데, 녹색당이 있기 때문에 그 당명을 쓸 수가 없다. 정치인 도의상. 그런데 아무래도 그 동네는 정치인 도의를 삼는 당명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참 접근하는 게, 정말 이건 사실 입을 담기 어려울 정도로 좀 치료라는 게 아니냐 할 수 있고, 이들 때문에 대중적인 또 이제 저 이제 의경화가 급속하게 장속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를 살펴봤더니 이제 방문자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양대 보수정당 플러스 공권전파라고 했더라고요. 저랑 좀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정당 정치를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저는 이게 이제 좌파의 강건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누군 다 동의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로 이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선거에 개입한다 못할 것이 이제 선거를 개입한다는 전제하에서 선거 개입을 제도 개입 시작해야 된다. 그 제도 개입 방안이 뭐냐, 이제. 제가 볼 때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뭐냐면은 정당 국고 보조금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갑자기 21번에 적어놨는데 이런 정치당은 27조에 있습니다. 이 근거해가지고 정당인들 국고 보조금 갖다가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 2월달에 이제 18대 의석 기준을 해가지고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원했습니다. 표 9에 있죠. 이게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액수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고 보조금 아니면 사실은 이 정당이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지부시는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조승수 당시 대표가 이제 저거 나올 때도 한선 얻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1.5배의 그런 지원 받아가지고 상근을 먹이하지 않습니까? 상근을 먹이 살리는 구조는 정당 국고 보조금이죠. 그러니까 정당 국고 보조금을 갖다가 의지하게 되면은 항상 진보정당이 예전부터 주장했던 지성당원제가 다 깨지는 겁니다. 그럼 당원을 갖다가 확보를 못하는 거죠. 이번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유선진당인데, 자유선진당이 내석을 얻었으면은 국고 보조금이 반 정도 줄었을 텐데 간신히 5석 얻는 바람에 5석부터 19석까지는 국고 보조금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4석부터는 혼전자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한숨을 무지하게 쉬고 있는 겁니다. 한숨을 줄어들었으면 굉장히 이제 타격을 많이 받았을 텐데, 이 정도로 국고 보조금에 대한 어떤 규정이 매우 크고 과도하게 의존하겠다. 이렇게 정당 운영하고 선거 비용까지 주다 보니까 정당들이 사실은 당비나 후원 늘리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대통령 선거에 대한 득표율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오늘 각상 위주로 배분되기 때문에 소수의 신뢰 정당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제도라는 거죠. 그리고 원래 보면 정책 개발비라는 게 있는데 그게 비중이 큰데 이 비용도 사실 불청하게 집행하고 있다,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더더욱 지성당원제에 대한 것을 통한 자립화하고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제 선관위의 사업 관리도 매우 부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다른 정당도 계속 해야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같은 소선거 단순 다수제 방식의 지역구를 폐지하고 비례대표만 실시한 방안이 있는데, 이거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독일식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브라질식, 그 다음에 뭐 뉴질랜드 그쪽도 많이 연구하는 것 같은데, 뭐 단순하게 적용해보니까 뭐
그러니까 브라질식으로 100% 이제 그걸 뽑게 되면은 진보신당도 3석 정도, 녹색당도 2석 정도 이렇게. 통합진보당은 오히려 굉장히 이제 31석이 굉장히 유리한 거고, 기타 등등 소수 정당들 나름대로 이렇게 제도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제공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선거 공영제라든가 기타 규제 폐지하는 거, 그 다음에 정당 등록, 그러니까 정당을 등록 취소하는 그 조항을 폐지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이제 만약에 제도 개혁을 하게 되면 고려할 만하다 그런 거고요. 그 자녀는 뭐 할 것이냐 이제 이거 다시 뭐 할 것이냐 그런데 며칠 전에 이제 제가 보니까 어느 그 인터넷 보니까 이제 악마 에토스 사건이 있더라고요. 그 에토스 주인이 차주가 가마지를 갖다가 뒷좌석에다 앉히면 차가 들어오니까 이제 트렁크에다가 실어가죠. 트렁크를 닫으면 숨쉬기 곤란하니까 얘를 살려줘야 되니까 트렁크를 열었는데 차가 속도가 없다 보니까 얘가 떨어진 거죠 사실은요. 저희 요게 비유해가지고 지금의 좌파가 이 강아지가 존재가 아니냐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제거하기는 어렵고 그냥 뒷좌석에 앉히기에는 싫고 그래서 트렁크에 닫았는데 숨 쉬지 못하게 되면은 또 용모할까봐 두렵고 하다 보니까 문 열고 주행하다가 자꾸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라든가 자유주의 세력으로 모두로부터 배제돼가지고 겨우 숨만 쉬고 있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사람들 비유해서 많지는 어제 인터넷에서 보니까 악마에 이끌 수 있어가지고 왜 에크스일까? 만약에 이 차주가 만약에 아반떼나 가만두면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다막스라는 그 차는 이게 한 120km 달리면은 이 코너에서 넘어집니다.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그러니까 120km 달릴 수가 없어요, 하면요. 내 코스는 200km 달려도 그냥 이 정도는 뭐 편한 거구나. 빠르다는 생각 안 들죠. 근데 똑같은 에토스하고 다마스가 120 달리면 똑같은 속도에 반하면 똑같은 덩치가 됩니다. 굉장히 비밀적인 거죠. 근데 이게 거의 100%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마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생기유지고 에토스를 놓고 다니는 사람이 생기유지를 봤으니까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이건 품팽이죠, 하시죠. 품위유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에토스를 놓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만약에 똑같은 속도를 내가지고 속도를 했다. 더 많은 이제 범칙금과 벌점을 줘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좌파가 과연 어떤 걸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예전부터 고민이고 사실은 지금 내용들은 그러니까 규범적이기도 하고 당위적이기 때문에 약간 실천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맨날 자격증을 하자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모르겠는데 정말 기획이 없다는 거죠. 실천 계획이 별로 없다는 거죠. 뭐냐면 이제 앞으로 개혁수색 지역의 생각 변화가 예고되는데 좌파가 어떤 프레임을 갖다 실현시킬 수 있는 세부적인 기획이 있어야 되고 그 기획에 대한 좌파 진영의 합의와 실천이 이제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만나면 맨날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는 절대 어디도 못 보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감성적인 발언들. 차라리 그 동네 혼자느니 자리 못 벗어다겠다. 아주 그런 발언들이 이제는 사라져야 된다. 그런 거죠. 좀 더 열어두겠다. 그렇다고 그쪽은 잘못은 아니지만 양쪽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파는 10가지를 기획하면 10가지를 다 일단 해보는 거죠. 좌파는 2개 기획하게 되면 2개 기획 안 하다가 다 검증하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뭐 논문 표절하고 또 검증합니까? 표절은 제가 검증할 테니까 검증하지 마시고 기획하면 무조건 다 해보는 거죠. 하다가 안 되면 다시 해보고 그 지점에서 또 진행되다가 해봐가다가 안 되면 또 다시 진전시키기 해야 되는데 맨날 따집니다. 이 기획이 올바르냐, 과학적이냐, 분석적이냐 어느서 기획을 갖다 실천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략적인 개입 방안이 필요하다 이제. 그래서 예전에 뭐 3년에게 10년 전망이 있었는데 좌파도 이제는 뭐 한 5년에게 15년 전망을 만들자. 사실 이것도 진보전략회의가 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건데 뭐 진보전략회의 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뭐 귀담 받지도 않고 잘 모르더라고요. 언제 그런 얘기했어? 뭐 그러는데 한 6년 됐습니다. 현지가. 그런데 여전히 유효하다. 5년에게 10년 전망.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뭔가 이렇게 방안을 갖다가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거죠. 말로는 뭐냐면 그런 뭐 국유화 뭐 아니면 무조 통제, 세통제 하는데 그런 거 하려면 저렇게 개입 방안이 필요한데 또 개입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주사하거나 아니면 컬처화하거나 뭐 그게 과연 올바른 방식이냐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운동 방식도 혁신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투세 계획으로 가야 된다. 제도적인 투쟁하고 비제도적 투쟁과 병행해서 전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뭐 의회주의냐 아니냐에 대해서 자꾸 따지는데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래로부터 이런 반자본적인 어떤 무적 토대를 갖추는 데 있어서는 적절한 수준에서의 의회적인 개입도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자기 필요하다면은
또 자꾸 필요 충분 조건 다 되는데 필요 조건이라면 그것도 개발할 수 있다. 그리고 대중운동과 당운동과 전선도 수준에서의 종합적인 접근 플랜을 갖다가 형성하는 것이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니냐. 하나의 일면만 강조한다고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서 제시되고 집행되고 평가되지 않는다면은 아마 좌파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공동행동 공전선은 불가피하며 당연히 필요한 덕목인데 이제는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콘텐츠를 생산하는 방식의 연대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매번 하면 그 형식에 맞춰가지고 공투체, 공투부 발견하는데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제. 포괄적이고 정치 수준의 연대체를 네트워크를 갖다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 좌파 진영을 보게 되면 교육운동만 합니다. 가가지고 제발들 교육운동 하는 것도 좋은데 대한민국 좀 와주세요. 잘 안 옵니다. 어쩌다 한번 지나가다가 들리고 한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자주 와봐라. 깜짝도 한번 가봐라. 제동도 가봐라. 그러면 상대도 똑같습니다. 다른 부분운동에서도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선뜻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안 친하니까. 난 친해야 되는데 얼굴 보면은 그냥 삼복수만 해가지고 분명히 언제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아 숫자이구나. 솔직히 다 기억 안 나더라 맨날. 그게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이런 이상한 문화를 안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행동과 공동전선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있으면 없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걸 행동통일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차이를 분명히 밝히는 전제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과도하다는 게 과도하다. 제가 사실 이것도 저 몇 년 전부터 전해드린 건데 아니 우리도 한번 민주주의처럼 좌파 힘 같이 또 나는 좌파다. 좌파 콘서트 그거 하자고 해도 아무도 받지 않아요 사실은요. 예전에 누가 철폐인데 어떤 동지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김대영 문제가 저랑 둘이 만나가지고 좌파 콘서트 난 좌파다 하면 재밌겠다. 둘이 좀 보면 만나면 재밌을 게 아니냐고 했는데 그냥 이래저래 끝나더라고요. 그래도 팟캐스트 만들어가지고 줄이 콧배가 돼가지고 본인 싫어할 수 없지 않는데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정책 지향성을 확실히 하자 이제 제발 어려운 거 넘어가지 말고 원칙은 지금까지 계속 지키지 않습니까? 그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들이 이제 좀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정책 지향성 분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전히 사실은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운동을.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정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지향을 하죠. 그래서 그런 원칙이 다 있죠. 그런데 문제는 대중들의 삶의 고통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그럼 극복할 것인가. 단순하게 대중이 저항만 먹어서 안 되는 건데 요즘에 시마버스 이후에 대중이 자발성이 또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데 그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럴수록 오히려 좌파 진영에서 거기에 탄력을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실은 개입해야 되는데 전혀 뒤집지고 있고 손잡고 있고 많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러니까 운동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대한 얘기하고 같이 얘기하는데 그건 해야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운동을 먼저 하는 거죠 계속. 근데 운동은 그냥 어려운 거 하는 경우도 굉장히 힘들게 하죠. 힘든 데는 힘들게 하고 안 그런 데는 어려운 거 하는 게 있고. 그래서 하나로 단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중층적인 전략을 갖다가 가지면서 사실은 대안을 기치로 하는 규칙건설로 운동을 대처한 게 아니냐. 그렇게 하는 건 이제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중층적인 운동의 실체나 모색을 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 지향을 분명하면서도 그런 어떤 실천과 모색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것도 하고 저도 그런 얘기 하는데 두 가지. 하나는 생활정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운동인데 나는 맨날 사회적 연대를 어떻게 실할 것이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확인한 바에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솔직히. 그건 이제 예전에 민주노동당이나 지구신당 마찬가지인데 항상 보면 당의 성과로만 가져가려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마크베 윤정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될 텐데 처음에는 같이 하다가 나중에는 민주노동당인데 빠지지 않았습니까? 항상 보면 패권주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운동에 대한 성과를 못 가져가고 있는 거고 실제 공장 밖에서 아니면 이 의회를 넘어가지고 지역에서 활동가라든가 아니면은 지식이 마찬가지지만은 그냥 이 지역 주민으로서 소비자로서 산업인으로서 뭔가 역할이 필요한데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죠. 말로는 하기도 하지만 실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안 나옵니다.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공장을 같이 있는 게 아니냐 이제. 그리고 학생들 학교를 같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인 연대를 물타기 같이 말고 좀 더 여러 곳에서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지역운동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이제 주장하고 싶은 주장은 2014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이걸 대비해서 한번 지역정치 해보자. 자꾸 활동가들 중에서 만약에 지방의회라든가 자치단체장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여친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사실 새누리당이 이제 선거 끝나자마자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단체장하고 지방의회 갖다가 패자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럼 지역 정치가 죽는다는 거죠. 사실은 중앙정치에서 지역 정치로 이전하려면 좌파들이 지역에 사실은 운동을 다 강화, 활성화하는 작업들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약하고 개별화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거죠. 어쨌든 저는 2014년도에 어떤 지역에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한 사람이든 몇 사람이든지 간에 지역에서 활동해서 공간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그걸 통해서 지역 고민도 만들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보다는 지역 고민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역시 핵심은 대중과 관계인데 대중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정이성을 얘기하면 지정이성 실체가 없는 거죠. 지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지성일 수도 있고 비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성을 만들어 가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대중들이 일반주의를 갖다가 가질 때는 하나의 실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자발성이 기초한 대중인 거죠 거기서는. 그런데 이 대중이 가지고 있는 일반주의에 대해서 좌파들은 항상 보면은 약간 이렇게 밋밋하게 이렇게 경계선만 머무르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대중이 전위가 되고 전위가 또 대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위정당 얘기할 때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제는 대중이 전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혹자들은 주체를 갖다가 만들지 말고 발견하라고 그러는데 아니죠. 발견하는 것도 있지만은 만들 수 있는 거를 두 가지 같이 하는 것이 꼭 발견해야 되는 게 아닌 거죠. 대중의 영리라는 거는 발견할 수 있지만은 또 만들어 가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그것도 투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운동이라는 거는 하나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변혁을 시도할 수 있는 하나의 필요한 조건일 뿐이죠. 근데 모든 정당운동을 다 정당으로 딱 목적을 정해놓고서 일을 진행할 때 변혁운동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사실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중의 영능 갖다가 발견하기도 하고 만들어가는 작업들도 매우 필요하고 끊임없이 대중과 소통하고 대중이 뭘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인식을 이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해품달을 제가 이제 표현해가지고 김수현이가 참 한강한테 매혹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했죠. 또 매혹돼가지고 떨칠 수가 없구나. 우리도 제발 좀 대중들에게 너무 미혹돼가지고 대중들이 좌파에게 떨칠 수 없게끔 만들어내는 게 아니냐. 바로 세상을 불피에 물들이는 이 빅뱅의 그 롤처럼 물들어보자. 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결제 마치겠습니다. 어제 발제문을 읽고 느꼈던 생각은 상당히 용어상의 혼란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여러 군데 아까 발제를 듣다 보니까 여러 군데 글을 쓰시고 계시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어쨌든 이번 선거 관련돼서는 작년 2011년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꽤 장기간 갈 수 있는 구획이 지금 지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수구 반동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진영이 있고 그걸 일반적으로 이제 보수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좋은 명칭이라고 보고 수구 반동 진영이 있고 그 다음에 2011년을 경과하면서 가장 큰 변화가 이제 민주통합당이야 그것도 자유주의 세력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너무 좋은 편인 것 같고 어쨌든 유연성을 가장한 신자유주의 세력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 세력에 확실히 이제 소위 그동안 진보진영 내 우파라고 불렸던 민족주의 진영이 우리가 흔히 주사파라고 불리는 민노당이죠. 그쪽이 확실히 그쪽으로 견인됐고 그래서 이번 선거의 어떤 선거 연대뿐만이 아니고 대선 전략까지 다 일치가 됐고 그 이외에 이제 사실 뺄 수 없는 진영으로 좀 갔기 때문에 저는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빠른 결별이 우리 운동 발전에서 필요했다고 보고 그리고 나머지 진영을 뭐라고 호칭할 것이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혁명자파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좀 많이 좀 부담스러운 그래서 이제 변혁자파 정도로 해서 이 3분립으로
가야 되는 어떤 출발점에서 서 있다고 보고,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볼 때, 이 발제문이 이제, 예를 들면은 총선에서 최초로 전국적 야권연대가 이루어졌다 했을 때, 저도 진보신당 당원이니까 그런 표현을 야권 단위로 표현해서 또 상당히 문제되게 많이 했거든요. 우리 야당 아니냐, 우리는. 녹색당도 마찬가지고, 그런 표현이라든지, 진보 세력이 이런 어떤 뭉뚱그리는 표현, 그러니까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이렇게 진보신당까지 다 포괄되는 뭉뚱그리는 표현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발자신 분하고 향후에 한번 이 자리에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문제를 바라봤으면 하고, 그리고 사실 제가 진보신당 당원이긴 하지만은 2010년 이후에 우리 좌파운동 전반이 대단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즉 세계적 규모의 경제 위기와 그에 따른 굉장히 격렬한 투쟁들이 세계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우회주의 영역이 오히려 무시되고 있고, 우회주의를 넘어서는 어떤 투쟁들이 우리가 그동안 우회주의의 본산이라고 얘기했던 유럽에서 화염병이 등장하고, 그 전에 북아프리카 중동에서는 부정시위까지 발생하는 그런 대규모 격변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는 문을 닫고, 이 진보 진영의 재구성이라든지 내지는 그거 해봤자 우회주의다, 비판하는 세력조차도 이런 수준으로 맴돌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닐까. 그런 각도 속에서, 저는 당원이기는 하지만은, 한 주의를 한 2% 정도만 기울이면 될 것 같다, 선거에 대해서는. 하지만 꼭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진보신당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지금 진보신당을 대표할 어떠한 공식적 지위도 없습니다. 그냥 이게 당원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견해도 그냥 개인의 견해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좀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 썩 유쾌한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서도 좀 우울할 수 있는 소재인데 재미있게 발제해 주신 배성민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용도 이제 상당히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못 보고 있던 지점들, 이런 부분들 접목할 수가 있었고요. 사실 총선평가 관련해서는 제가 진보신당 중앙당 선거운동 본부에 실무자로서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혹한 패배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평가하기가 좀 이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되도록이면 좀 그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정보 이런 수준만 좀 말씀드리고, 사실은 발제문에도 어렴풋하게 나왔습니다만은 이번 총선의 기본적 의미는 대선 전초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의석을 배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패배의 평가를 받는 것은 사실은 이제 총선을 책임졌던 민주당의 대표주자들이 패배한 측면들이 크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이번 선거는 이제 대선 전초전 의미가 강하고, 실제 이제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이 이미 시작됐죠. 이미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총선 평가와 연이어서 대선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좌파 정치의 진로를 얘기하는데 굉장히 좀 시급한 소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중심으로 얘기 드리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진보신당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는데, 거제 같은 경우에 궁금하신 부분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왜 이제 사실 진보신당의 정당 투표 같은 경우는 외부에는 9명의 당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쉽지 않을 거라고는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희망을 걸었던 건 거제고요. 사실 좀 논리적으로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었죠. 진보신당이 야권연대에 대해서 정책하기에 기초한 야권연대를 얘기했고, 그런 입장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일관되게 갖고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거제에서는 정책함이 없이 그냥 지역 차원에서 야권연대가 된 거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원칙을 비껴간 측면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살고 싶었기 때문이고요. 정치판이라는 게 살아남은 사람만이 그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래서 올바른 자가 강한 게 아니라 강한 자가, 살아남은 자가 올바름을 주장할 수 있는 게 현실 정치판이기 때문에 일단은 살아남고 싶었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거제에서 이제 당선이 되고 싶었는데 못됐던 거죠. 2,000표 차가 났는데 그게 이제 아까 그 거제에서 야권 단일화 그 메커니즘이 작동이 안 됐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거제라는 곳이 사실은 노동자 밀집 지역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노동자 인구가 한 3분의 1 정도 되고 나머지 3분의 2 정도가 그 새누리당 성향의 그런 후보들을 계속해서 찍는 그런 농촌이라든가 그런 이제 인구들인데, 그래서 최대한 그 노동자 밀집 선거구에서 투표율이 높아야 우리 후보가 이렇게 당선될 수 있는 그런 그 동막이었는데 투표 참가율이 이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특히 어디가 이제 높지 않았냐면은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그 혈이 상당히 좀 높았는데 대우조선의 경우에는 좀 낮았어요. 거기에는 대우조선 현 노조 집행부가 친통합진보당 성향이라는 게 작용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배성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어제의 경우는 그렇고요. 정당 투표율 같은 경우는 잘 안 나올 거라고 예측은 했지만 그 예측에조차도 상당히 좀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와서 저희도 많이 실망을 했는데 좀 냉정하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대선 얘기를 할 텐데 이 진보신당이 얻은 정당 투표율이 우리가 대선에 뛰어들었을 때 얻게 될 투표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사를 해주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진보신당이 과연 한국에서 좌파를 대표할 수 있겠냐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적어도 이제 진보신당 왼쪽의 정치 세력이 지금 투표용지에 없는 상황에서 진보신당을 선택한 사람들이 이 정도 나왔다는 것은 대선 때 우리가 이제 좌파 독자 후보를 내게 됐을 때 대체로 어떤 수준의 지지를 받게 될지 아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주 성공적인 독자 후보 운동을 하게 되면 50만 표 정도?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대선에 임할 수밖에 없는 한국 사회의 지형을 확인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곧바로 이제 대선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배성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16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는 좌파의 재구성과 전환의 대체적인 내용에 저는 이제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폐지 같은 경우는 조금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있는데, 아무튼 더 이상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됐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공감하는 정도가 좀 높아졌고, 그 18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좌파 정치를 위하여 거기 거의 뭐 대부분의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그 중에서 말씀하시면서, 대선 선생님 말씀하시면서 진보신당보다 왼쪽에 있는 좌파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주문들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조금 더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민노당 때부터 이제 진보신당 쭉 합법정당 활동에 참여해왔고, 지금 돌이켜보면은 많은 한계와 오류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이제 자기 반성을 하게 되는데, 그 합법정당 활동의 왼쪽에 있었던 동지들 역시도 좀 자기 비판해봐야 될 대목들이 있지 않겠는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96년 총선까지는 이른바 이제 혁명적 좌파라고 할 수 있는 정파들이 총선에 직접 참여를 했었습니다. 후보를 내고 혁명적인 선전선동도 하고 했었는데, 오히려 2000년 총선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노동당으로 창구가 단일화됐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그 이후부터는 그런 급진 좌파 세력에서 독재적인 선거 대응이 전무했었고, 과연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통합진보당이 저런 행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가령 이제 산호의 회원이다 뭐 이렇게 본다면은 그 노동자 밀집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 독자 후보를 내서 이렇게 좀 적극적인 선전선동을 필 수 있는 계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런 시도가 이제 전혀 없었죠. 잘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회주의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서 의회를 적극적인 그 대중정치 발전을 위한 계기로 선거를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너무 좀 소극적인 거 아니냐. 이런 평가에 바탕을 두고 저는 이번 대선에 대해서 적극적인 고민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물론 총선에서 실패한 입장에서 대선을 이야기하기가 저희들 스스로도 굉장히 좀 힘듭니다.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냉정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차원에서나 혹은 대중적인 지지를 만들어가는 차원에서나 굉장히 쉽지 않은 일정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7년 이후에 한 번도 비록 중간에 사퇴한 적은 있을 망정 한 번도 좌파 후보가 없었던 적은 없었거든요. 이게 민노당에서 코리아 연방공화국을 외치는 후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민주당과 구별되는 민주운동 진영의 후보가 한 명 이상씩은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렇지 못한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낼 것인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통합진보당 후보 같은 경우는 유시민 씨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유시민 씨가 아니라 뭐 신모 씨나 이런 분들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다 결국은 그 연립정부를 전제로 한 그런 후보일 텐데 그것을 그냥 방관하기만 한다는 건 사실은 방관이 아니라 민주운동 진영, 노동운동 진영이 거기 휩쓸려 들어가는 것을 방조하는 거거든요. 이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좀 시급하게 그 머리를 모아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진보신당의 경우를 제가 좀 주관적인 평가이지만 보면은 대선을 치러야 된다라는 고민은 많지만 우리 혼자서 치를 수 있겠느냐는 좀 감정적인 외로움 이런 게 지금 큰 것 같아요. 저는 그 선호이든 아니면은 이건 그냥 논리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실 가능성보다는 녹색당이든 진보신당 바깥에 다른 어떤 세력이 같이 대선을 고민하겠다라는 목소리가 들려오면은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돌파구를 열고 그런 차원이랑 떠나서 이제 외롭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게 좀 너무 좀 늦어지면 안 됩니다. 굉장히 지금 뭐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선 국면이 이미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1992년이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92년에도 굉장히 수구적인 정권에다가 이제 자유주의 세력이 정권 교체를 이제 내세우고 있었고 그런 속에서 어렵게 민중 후보 100개 후보를 냈던 상황인데 그 당시 이제 좌파 단체 네 단체가 모여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대선제 대응할 때는 그렇게 해서 대선 운동을 치르고 나서 그 세력들이 고스란히 모여가고서는 하나의 진보 정당을 만든다 이런 일정을 염두에 두고서는 대선 후보 운동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미 오랫동안 확인을 해왔듯이 합법정당 운동 그리고 그 산호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비제도적인 노동자 계급 정당 이런 것들이 쉽게 조직적으로 합치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다들 이제 알고 있는 문제고 가령 뭐 녹색당 같은 경우가 결합하게 되면은 더더군다나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선 운동을 치르고 나서 뭐 하나의 정당으로 합치고 이런 그것은 이제 92년이랑 굉장히 달라진 지점이라고 보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주목해야 될 지점은 뭔가 오히려 대중운동에 기여하는 대중운동의 돌파구를 여는 데 기여하는 대선운동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후보 같은 경우도 명확하게 이제 노동자 후보가 나와야 될 것이고 저도 뭐 생각이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노동운동에 가장 이제 막혀있는 지점이 비정규직 문제다.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된다면은 굉장히 이제 배타적일 정도로 비정규직 아젠다, 비정규직 강령에 이제 집중하는 그런 대선 운동, 치르는 방식,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민주노총이 또 총파업을 하겠다고, 여름에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 자신도 그렇게 믿진 않습니다. 진정성 있는 총파업 시도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국면이니까 그 속에서 뭔가 적극적인 개입과 대안적인 프로그램이 좌파들 사이에서 이제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저는
대선 독자 후보를 염두에 둔 정치적 흐름과 결코 이제 별개가 아닐 것이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포문을 열어서 뭔가 좀 대중적인 흐름을 만들어 봐야 우리가 바닥을 치는 뭔가 활동이 되지 않겠느냐. 저도 이제 좀 정리가 안 된 생각이지만 같이 고민을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상을 붉게 묻는 노을은 옛날에 JP가 정치를 떠날 때 붉게 노을 하니까 아무도 모르나 봐요. 안 올라간 것까지. 네. 길게 얘기할 필요 없고요. 저는 산호위에 2개 회원으로 여기 앉아있고요. 산호위 공식적인, 제가 여기는 중앙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도 이제 민주후보 전술을 썼던 때도 있고, 안 썼던 때도 있지만, 투쟁을 통해서 선거를 돌파한다는 것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요번에, 예를 들면, 희망광장이나 지금도 싸우고 있는 쌍차동지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라는 것이 투쟁을 통해서 돌파하는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이 현실 정치에서는, 제도 정치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그 제도 정치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제도 정치의 한계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좀 그런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쪽에서 공력을 들인 문제가 사회화되지 못했다는 건 여전히 취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거꾸로 후보를 내서 투쟁으로 돌파하는 문제라는 것이 또 무엇인가라는 고민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아까 그러면 올해 총선에서 후보를 내서 진보신당까지 포함해서 후보를 내서 투쟁을 통해서 돌파하는 컨셉이었는지 어떤 거였는지, 사실 19대 총선만큼 이렇게 뭐랄까 기존의 담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존에 묵시적으로 가졌던 그런 것들이 완전히 해소라기보다는 어쨌든 다 비교하는 것 같아요. 노동자 후보의 문제도 그렇고요. 출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장하는 문제도 그렇고, 실제로 이 계급운동의 성장에 대한,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은 이미 제도화된 이런 룰에 대해서 상당히 운동적으로는 어차피 인정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고민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아까 앞서서 동지께서 말씀하셨지만 삼국지에 나오는 공맹 이후에 천하 삼분지계는 늘 꿈꾸는 거잖아요. 안 읽으셨나요? 삼국지? 그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약소 세력들은 3분지계를 바래요. 2분지계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3분지계가 어려운 거죠. 근데 자기 수준에서의 3분지계를 꿈꾸는데, 문제는 이제 저는 어떤 세력을 명칭하거나 구분할 때 도덕적 정당성, 왜냐면 성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말해야 될 것 같은데, 한국 사회에서 저는 그래서 진보란 말이 굉장히 한편으로는 위험한 말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진보는 자유주의를 진보라고 본다고 봐요. 저는 한국 사회에서. 그것은 한편에 자유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채 정립되지 않은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한 가지는 자유, 민주, 정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개념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혁명을 꿈꾸고 새 사회를 바라고 그 사회가 어떤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수준에서 그러니까 규정되고 개념화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 개념이 모두 부르주아지가 설정했던 모든 개념을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을 수용하다 보니까 진전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중은 그런 개념이 실현됐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추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마란스한 상황인데 자기 삶이 굉장히 구충된 삶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회에서 실현될 민주, 정의, 자유 이런 문제가 여전히 부르주아지가 제시하는 그 개념 속에서 실현되고 다음 단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보거든요. 그것은 옆에 배성인 동지 말씀하셨지만 3년의 전망, 10년의 어쩌고를 얘기하려면
사실 그런 개념들과 그런 것들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성취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건 행위로 통해서 그냥 말만 한다고 되지는 않겠죠. 그런 거 같지 않고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의 제도 정치는 그런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의회 진출을 통한 어떤 변화하는데 과연 그게 유의미하냐라는 좀 고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선거 관련해서 앞서 맨 처음에 하는 얘기처럼 선거를 통한 투쟁이 핵심적 문제더라고요. 전술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저희는. 전략 수준에서 의회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집권하고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은 없어요. 그 전술적으로 활용할 때, 후보를 내는, 그러니까, 도대체 이 구도에서 선전선동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우리는 찻잔 태풍처럼 선전선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우리 만족으로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고민돼요, 사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저희 조직 내부에서도 이 선거 전술에서 후보 전술을 논의한 바가 있고 안타깝게도 실력이 모자라서 그것에 대한 명확함을 갖지 못했는데 문제는 그 후보 전술을 만약에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추진을 통한 후보 전술에 대한 자기의 명확한 그런 기치를 갖고 있지 못한다면 여전히 적으로 그것이 유의미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다. 마지막으로 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건요. 4.16 총선 이후에 현장에 이제 저도 이제 많은 동지들이 현장에 있는 동지들을 만나면 이 선거 결과를 굉장히 안타까워하세요. 진보신당이든 진보신당 아닌 좌파든 현장에 있는 동지들이 되게 안타까워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당장 어렵거든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4월 11일 전에는요 대화를 하자 그러던 애들이 11일이 12일부터는 탄압을 시작해요. 뭐냐면 자본가들, 중소자본가들을 다 포함해서 정서적 우위를 차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지만 이 정서적 우위를 빼앗기는 순간 이제 실제 법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꾸로 다시 선거 결과에 집착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욕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민주당이 어쨌다, 진보는 어쩌고 얘기해도 은근히 그게 좀 과반을 합쳐서라도 하는 이 아주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배정님들이 지적했지만 정치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기존의 부르주아지가 갖는 담론에 대해서 대항할 만한 자기 정치 담론이 약하고 정치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장동지께서 그런 말씀 하셨는데 대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 민주노총이 얘기하는 총파업이 되느냐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총파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중요한 문제지만 사실 대중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노동자가 자기 투쟁에 대한 자신감 없는 대선을 하는데 가능하냐는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 정치를 위탁하는 문제가 굉장히 사실 지난 10년 진보정당운동이 폐해였는데 위탁하는 거였거든요. 그 문제를. 자기 투쟁력은 계속 약하죠. 그래서 거꾸로 후보를 내더라도 이 투쟁력을 자기 자신감을 갖지 못하면 여전히 그런 틀거리에 잡혀 있다는 거죠. 그 궤도 안에서 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전선이 형성되지 않고 후보를 내는 것이 과연 유의미한 것인가. 그러니까 87년과 92년에 물론 이제 다 역사적으로 보면 저도 그럴 때 한 찌끄러기에서 뭘 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87년, 92년에 대부분 개입돼 있었다고 하는데 그 수준의 민주후보 전술 또는 어떻게 표현하든 좌파 후보라고 했을 때 그때 시기에 동력이 뭐였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그때 시기의 동력은 현장에서의 자기 싸우는 것 그걸 힘으로 형성되는 자기 표현이었다고 보면 현재 그것이 기반되지 않고서의 전술이 닫아놓는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닫는다고 큰 변화가 없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저 같은 놈이 닫고 말고 문제는 아닌데 그 부분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87년, 92년 그런 것들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판단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좀 성격이 착해가지고 제가 수구 반동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너무 나약해서 그런 느낌이 그게 제 단점이기도 해요. 좀 세게 나가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사실 지도신장에 대해서는 평가를 안 했습니다. 사실은 뭐 야권에 대해 묶어서 했다라고 그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지도신장에는 평가는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죠.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약간 원칙에 동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각적인 경로를 갖다가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선거 과정 속에서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내용들이 뭐 거의 상실되는 거죠. 내용이 없는 게 아니라 경로를 갖다가 밟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그냥 안타깝다고 보고 근데 그 원인은 아까 장모제가 얘기했죠. 생존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하셨어요. 근데 생존 문제는 제일 중요하지만 항상 생존을 근거로 해가지고 뭘 만드는 거는 다 동의합니다만 생존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데 생존 전략 자체가 사실 부실하게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여기 보면 이렇게 거의 안 계시지만 한두분 계신데 저는 대중운동할 때 지식인들하고 같이 하면 저는 필패로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지식인들은 그냥 옆에서 한 자문 정도 이렇게 좋은 수준이지 그냥 지식 끌어들여가지고 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현실운동에서는. 저는 필패라고 보고 제가 이제 꽤 오랫동안 지식을 해왔더니 정통이 굉장히 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운동력하고 많이 줄지 모르겠지만 뭐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게 현실이니까. 왜냐면 이번 사실은 지난 25년의 역사도 그렇지만 지난 3, 4년도 역사에서도 그게 나타났다는 거죠. 솔직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오히려 이 좌파들을 갖다 필요하게 만든 장모원이 보면은 사실 지식인들이 큰 기여를 한 겁니다. 근데 여전히 근데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쉬워하고 있는데 왜 아쉬워합니까? 아니고 긴 거지. 그럴 때 명확하게 사실은 정리를 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아까 뭐 3분지계도 5분지계도 다 좋은데 저도 사실은 지보전략회의의 3개 개인입니다. 그 대표도 아니죠. 근데 제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선거라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불가피하게 개입할 수밖에 없지만 그 불가피한 측면에서 과연 어떤 입장과 어떤 태도를 통해가지고 과연 뭘 했는가. 대중투쟁을 통해가지고 이 난관을 갖다가 돌파하라는 의혹이 있는데 구체적인 대중투쟁에 대한 계획이 있냐 이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우리가 실천적으로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근거 내지는 기획력이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근데 그 부족함을 갖다가 내가 부족하니까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건 저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는 부족함을 계속 메우기 위해서 나름이죠.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남들이 안 하는데도 노력합니다. 아까 뭐 이렇게 진보에 대한 개념을 우리 김정은이가 얘기했는데 저는 여기저기다 이렇게 그런 얘기 썼어요. 진보란 표 쓰지 말자. 학술적으로 하지 말자. 근데 제가 글 쓴 걸 아무도 모릅니다. 왜? 사람들이 천상을 안 보니까 그런 거죠. 그 뭐라고 하지 우리 농담하면은 프레시안 쓰지. 나는 싫은데? 이런 거죠. 사실은 난 받을 때. 나는 참상을 해야 돼. 왜? 제가 또 참상이라는 나름대로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언론에 안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상 안 읽은 사람들은 아니 그죠? 내가 어떻게 글을 쓰는지를 알지도 못하시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게 지식인의 한계인데 이 민주연맹의 교수노조나 학자협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저널지만 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저널지 글 쓰면은 그 모릅니다. 매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아니, 한국말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합니까, 저는? 굉장히 자료에 대한 어떤 정수적 능력도 뛰어날 것이고, 최대한 수집해가지고 분석하는 능력도 뛰어날 것이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창의적인 글을 쓸 수 있는 능력도 뛰어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뭐 농담으로 이제 표절해서도 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한적인 근거를 통해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창의력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착시하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얘기가 다 그 얘기인데, 다 자기 얘기를 하거든. 아닌데 하거든. 그런 면들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은, 진보신당이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평가를 할 때, 그런 고민을 알고 있지만은, 그런 진보신당이 과연 좌파로서 우리가 규정을 내릴 경우에 좌파에 적합한 그런 기준이 있는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은, 조금 더 진보신당은 제도권 정당이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해졌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통합을 논의할 때도 다른 좌단위한테 사실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갖다가 다양하게 만들어놨어야 되는데 생존 문제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문을 닫아놓고서 사실은 사회당 먼저 하고 그리고 수당하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나머지 좌단위에서는 진보신당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은 이제 지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때 나머지 좌단위가 그러면 과연 뭐 했을까? 제가 볼 때는 별 잘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해서. 대중투쟁 전술을 통해가지고 현재 장벽을 극복하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대중투쟁이 뭐 강하게 나오는 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은. 그럼 예를 들어서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로 민주노총이라는 이 조직이 굉장히 유의미하다면은 민주노총 활용할 수 있는 뭔가의 기회 내지는 직접 좌파가 연합해가지고 민주노총 접수하는 방식들 왜 그런 걸 매번 싸우기만 하고 진짜 고민이 없었는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놓이니까 아 이제 정말 이기구나. 아마 이 얘기는 아마 내년처럼 또 할 거요. 아 정말 이기구나. 또 저는 또 할 거요. 정말 이기구나. 맨날 정말 이게 정말 아 정말 진짜 나름대로 정말 연애 그만하고 이기는 항상 왔습니다. 새로운 이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매번 이 길을 갖다 돌파하려는 의지는 있지만은 대단 전략적인 어떤 경로도 부족하고 기획력도 굉장히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너무 개량적이기 때문에 한계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활동하는 활동가들은 제가 볼때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어떤 정말 미시적이고 정말 시적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섬세한 저는 그런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질문이 안 나올까 봐요. 질문을 걱정하고 있는데 근데 논문도 이렇게 몇 번씩 많이 나오면 다 그 짧게 그러면 돼. 자기는 길게 얘기하면서 아무튼 제가 대선 전망하게 되면은 어쨌든 지금 상황이 보게 되면은 박근혜가 뭐 거의 우승하려고 합니다. 경기하게 되면은 박근혜의 그런 섬세함과 그런 다정다감함과 그런 불쌍한 측면과 이런 걸 정확하게 보면은 야 이렇게 대중적인 정서와 감수성 있는 대권 후보가 어딨냐 솔직히 또 그런 면들은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박근혜가 훌륭하지 않고 잘못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요. 대중적인 정서나 감수성이 단 누가 우위를 잡을 것인가에 대한 우위 비교의 전략이 필요한데 나머지 대권 후보들은 그런 부분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평가를 갖다가 저는 외부의 효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야당이 실세기 때문에 거쳐먹은 것이다. 그렇게 접근하는 건 곤란하다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걸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분석해보면은 그것은 해답을 얻을 수 있다. 뭐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 합니다. 시골에 가면은 우리 고향지 노인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박근혜는 불쌍해 죽겠어. 왜요? 아버지도 총 맞아줬고, 엄마도 총 맞아줬고, 형도 꼭 맞고, 그럼 찍어줘야지? 이런 농담이 저는 사실 농담을 안 들려요, 사실. 왜? 그게 그 지적의 정서거든, 사실은요. 총 맞아도, 뻥 맞아도, 어쨌든 여간에 거기다 튀기듯이 발동하게 되면은 그게 일체감으로 되는 겁니다. 개인의 일체감과 정당 일체감으로 가는 거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진짜 냉정하게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제. 좀 자빠서 분발해도 좋겠습니다.